그런 쪽으로 이 투자 자금이 가야죠. 어떻게 자꾸 집 짓는 대로 가냐고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입니다.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 현재 재직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 경제적인 이슈들을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또 대안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실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IMF 때는 한번 우리가 되돌려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그 고령 인구 비중이 한 2%인가 그래서 제 기억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19% 정도예요. 노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 당시에는 또 우리나라는 투자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국민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요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미래에 대한 먹거리 투자하고 뭐 이런 거보다 부동산 여기에다가 자꾸 투자를 해가지고 정부도 부동산 경기 살려가지고 경제를 어떻게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좀 어떻게 살려볼까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개인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저축하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중산층이 되고 내 자식들도 잘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자. 그렇게 하나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못한다. 그거는 이 젊은 사람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미 집값도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그런 희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나도 막차라도 타볼까? 어떻게 거기서 내가 한번 투기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는 것도 전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그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 당장 그 당시처럼 갑자기 뭐 IMF 위기가 온 건 아니지만 인간으로 말한다면 콜레스테롤이 높고 혈압이 높고 갑자기 막 조로 현상이 엄청나게 나타나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IMF처럼 갑자기 푹 꺼지는 것만 위기인가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매일 술 먹고 담배 먹고 매일 고기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면서 자기 몸이 자꾸 망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걸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는 아이고 아직 안 쓰러지셨네요. 뭐 그러니까 걱정 없으세요. 계속 그렇게 계세요. 잠깐만 누워 계세요. 제가 여기 영양제 한번 맞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딱 맞고 딱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좋은 것 같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누구냐? 제가 볼 땐 그게 정치인이고 그게 바로 우리 정부다 그 얘기예요. 정부가 지금 이거 상황을 좀 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라는 걸 정말 깨닫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면이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일단 고령화도 훨씬 더 심하고 그리고 부동산 이 주택에 몰빵하는 것도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3배 올랐다고 했어요. 언제 2021년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22년 중반까지 3배 올랐어요. 서울, 강남 이런 데 기준으로 할 때 3배 올랐는데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공산당이 스스로 거품을 꺼트렸어요. 부동산 시장 이건 너무 과열이다. 너무 뭐 집만 많이 짓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에 몰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못 먹는다 하는 게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야 되면서 부자만 부자 되고 가난한 너무 가난하다. 공동 부유론하고 너무 어긋난다. 사회 양극화 너무 심하다. 이걸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터트렸고 지금도 IMF는 돈 더 풀어가지고 부동산 경기 살려라 그러는데 중국은 안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지 않고 미래 먹거리 만드는 투자 지금 힘들더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지금 2022년 말부터 부동산 경기가 꺼지니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2023년부터 돈 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원 풀었어요. 40조 원 풀었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그만큼 돈을 빌려줘가지고 좀 저리로 빌려줄 테니 그거 가지고 집 사라 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집값이 뜬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9월 정도 되니까 돈이 다 소진됐죠. 그러니까 집값이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특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또 27조 원 또 풀고 있어요.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뭐 종합부동산세를 갖다가 뭐 완화하느니 뭐 이건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1주택에 1가구 1주택에서는 그거 갖다가 이제 아예 면제를 해주는 이러니까 다 똘똘한 한 채. 이쪽 서울로 다 강남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지방 경제를 다 소멸시키는 아주 그런 대표적인 정책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몰핀 주는 정책을 계속 쓰니까 이게 저는 큰일 났다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의사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의사부터 괜찮아요 몰핀이나 드시고 여기 가서 좀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꾸 그게 악순환 반복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걸 정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꾸 집값이 올라가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 못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새 같은 미물도 둥지가 없으면 어떻게 알을 낳아요? 아니 인간이 도대체 내가 살 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올해도 뭐 아기 낳으면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27조 원 빌려주잖아. 누가 빌려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럼 그만큼 그러면 실제 그 아이가 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재정 지원하는 건 오케이. 근데 돈을 빌려줘 버리면 그거 가지고 그 아이 키워요? 아니죠. 그 집 사는 데 들어가고 그럼 집값 또 뜨죠. 그럼 또 새로운 젊은이가 또 이제 계속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집값 더 올랐어요? 또 못하죠. 그럼 또 돈을 계속 빌려줘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 100%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물론 뭐 스위스나 캐나다나 뭐 호주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 개인 간에 하는 전세가 있어가지고 임대 보증금도 있고요. 또 우리 자영업자들이 실제 대출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가계부채랑 마찬가지 그런 걸 넣으면 단연코 OECD에서 1등이에요. 그러면 정말 심각하다. 미국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8년 이때 본격적으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용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막 빌려 집 사라고 그래가지고 가계부채가 GDP 대비 99%까지 됐을 때 터졌어요. 우리나라는 100%가 넘어가지고 150% 이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전세보증금이 더 위험해요. 얼마 전에 깡통전세, 역전세라는 게 뭐예요? 일반 시중은에서 빌린 돈보다 더 위험한 게 4인 간에 돈 빌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까지 다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위험해 너무 위험하다. 1990년 그 일본에서 꺼졌던 그 거품도 당시에 가계 대출이 GDP 비중 68%밖에 안 됐어요. 중국도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보다 좀 낮은 편인데도 그걸 꺼트렸어요. 중국 정부 스스로. 제가 중국을 제가 괜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적어도 그런 거는 정말 잘한다. 아니 생각해보면 GDP 경기 살리는 거 제일 간단한 건 부동산 경기 살리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 살리면 그러니까 뭐 분양도 되고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뭐 내 집 올라가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 또 고용도 좀 늘어나고 또 건설 투자 막 늘어나죠. GDP에서 우리 갖다가 그 수요를 이렇게 나눠보면 소비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수요가 있고, 만약 순수출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투자 수요의 절반이 우리나라는 뭐냐면 건설 투자의 절반이. 이거는 OECD 국가 중에 정말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 설비 투자, 기업들이 하는 그야말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려니까 새로운 기계 들이는 그러한 투자, 또 그리고 새로운 상품 만들고 더 좋은 기술, 새로운 더 생산성 높이는 R&D 투자 그런 쪽으로 이 투자 자금이 가야죠. 어떻게 자꾸 집 짓는 데로 가냐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가계수 대비 이미 집은 주택 보유율은 100%가 다 넘었어요. 서울 같은 게 좀 줄어들었는데 그 갑자기 집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일가구 뭐 다주택의 경우에 중과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분가해서 그래요. 또 분가하면 또 우선적으로 또 분양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이번에 정책이라고 나온 게 뭐예요? 그래 그럼 공급도 늘려야 되겠네 해서 대규모 공급 늘리겠다는 정책을 막 쓰고 있어요. 나 제가 볼 때는 너무 참 특이하다. 여태까지 계속 투기 수요를 막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지금 계속 했어요. 계속. 그래서 집값이 뜨고 꺼질만 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수요를 계속 늘리는 정책을 썼는데 그동안 했던 걸 특히 낮추기만 하면 돼요. 여러 가지 특례 대출 같은 것도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공급할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건설업자 살리고 그거 가지고 또 다시 건설 투자 늘려가지고 경기 부양하는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뭐냐. 미래 먹거리 투자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는 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채널에서 이렇게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왜 여기서 내가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집값 뜬 거는요. 2022년 하반기부터 떨어졌다가 정부가 계속 띄우는 정책을 한 거예요. 22년 하반기 왜 떨어졌을까요? 정부가 떨어뜨렸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따라 떨어졌어요. 수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 집 사는 수요가 늘어나요? 첫째, 인구가 늘어나는 것. 우리나라는 60년대 초에 그때부터 우리가 경제성장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이에요. 지금 5,100만이에요. 2배 이상 올랐어요. 늘어났어요, 인구가. 거기다가 그 당시만 해도 농어촌에 대부분 많이 살다가 서울 대도시, 뭐 부산이 서울 뭐 이런 데 대도시로 막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들고 또 많이 출산을 하니까 인구가 막 급격히 막 기하급수에 늘어나니까 그걸 공급을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연간 경제 성장률이 거의 두 자리였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러다 90년대 넘어서 가지고 이게 한 자릿수, 그래도 후반, 적어도 한 자릿수 후반 5% 이상 하다가 이게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 그래도 옛날에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높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구도 늘고 그만큼 소득이 또 평균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집, 새 집을 자꾸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2017년 이후에 그럼 왜 집값이 더 올랐느냐? 그 당시 그 이때부터는 사실 총인구도 좀 줄어들고 고령화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 상태고 경제 성장률도 자꾸 좀 줄어들고 있어서 저는 그때부터 집값이 안정화될 거라고 봤는데 지난번 정부에서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다는 게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정부를 비난하거나 특정한 정부를 특별히 더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절대 없어요. 그 당시 저는 너무 그게 속상했어요. 계속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서울, 막 강남 이런 쪽 막 계속 오르고 지방은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에 따른 어떤 양극화라든가 어떤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특히 집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젊은 사람, 중산층, 서민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자꾸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특히 이제 그러다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유동성이 확 풀려버린 거잖아요. 2020년, 21년, 22년 상반기까지 올라간 거는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제 금리가 막 높아졌죠. 그래서 시장에 드디어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갖고 있는 집이 시장에 나온 거고요. 또 새로 사는 사람들도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금리가 높으니까 선뜻 사지도 못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실질 가계소득은 마이너스가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집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뭐 6만 채를 8만 채까지 된다 막 이렇게 막 한때는 됐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정부가 아이고 이거 보니까 이거 미분양 나타나네 뭐 이거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막 쓰고 그래서 뭐 부동산 PF도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온 정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특례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또 돈 풀고 뭐 해서 풀고 뭐 해서 푸는데 특례라는 이름이 뭡니까? 이 DSR 있잖아요. 그게 너무 높으면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특별히 봐줄게. 돈 많이 빌려가. 그분들이 제일 신용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어쩌면 돈 쓸 때도 많고 제일 어쩌면 그런 걸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더 특례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DSR을 우회하는 정책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2007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서프라임 모기 사태를 만드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때 서프라임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신용이 좋지 않은 두 번째 낮은 단계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다 빌려줬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수요를 자꾸 띄워서 그렇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규제를 다 총총하게 했던 걸 갖다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서울로 다 몰려가서 그 사자.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지방이 다 소멸하게 되고 서울 집값 오르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정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정치인들로 정말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특히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시면 이게 아니라는 거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 당장에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를 한다면 당장 투기수요를 띄우는 정책만 원상 복귀만 하면요 금방 가라앉아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 DSR 뭐 2단계 그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걸 갖다 9월 1일 또 두 달 또 연기를 해버렸어요. 뜬금없이 시행 5일 남겨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야 이거 마지막 차 타자. 그래서 지금 막 또 돈 빌려 집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수요 대책이 하나도 없고 다 공급 대책이거든요. 공급 대책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먹거리를 다시 또 이쪽 부동산 업계에 계속 주겠다. 그게 고용 뭐 잠깐 창출하고 그게 GDP를 잠깐 띄우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만드는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 사실 시행사들이 자기 자본 비율이 3%밖에 안 돼요. 미국이나 뭐 호주나 3, 40%였어. 3, 40%. 100억짜리 아파트 단지를 내가 짓겠다. 그러면 자기 돈 3억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브릿지론 해가지고 거기에 그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에 돈을 빌려다가 그래가지고 그 땅 사고 인허가 받고 시공사 선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부동산 PF 본격적인 본 PF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 돈은 3%밖에 없는 거예요. 보증만 잔뜩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경제 상황이 나쁘면 갚을 수도 없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게 자연스럽게 시장 정리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계속 정부가 막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시장은 물과 비슷해요. 이게 들어가는 물이 있고 나오는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가는 물이 없으면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고인물은 썩잖아요. 자연스럽게 좀
이번에 지금 시장이 좀 정리가 되도록 하면 그 시행사나 아니면 시공사가 갖고 있던 그런 땅들이 시장에 좀 경매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더 싸게 나오면 더 건실한 그러한 기업들이 그 뭐 M&A 통해 가지고 더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또 그런 것을 인수해 가지고 더 싸게 시장에 아파트든 뭐 이런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는 여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정부에서 현 정부로 이렇게 이제 여야가 바뀌었는데 경제학자로 생각해 볼 때 너무 집값을 띄우면서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다시 또 집값이 떨어질만 하니까 집값 다시 또 막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지난번 총선에서 다시 또 이번 여당이 또 크게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는 뭐 그렇게 정파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우리 국가를 위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고 우리 중산층 서민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대책도 그렇고요. 골든타임은 지나도 다 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리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골든타임은 지금이 제일 적기라는 뜻이잖아요. 그 적기는 지나도 한참 지났고 지금은 마지막 남은 정말 기회다. 지금도 안 하면 정말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는 부동산 대책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